혼란과 분쟁으로 가득했던 광복 직후의 대한민국. 급변하는 정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와 선택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쟁을 막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잊을 것인가? 아니면 기억할 것인가?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요, 망각은 멸망의 길이다. 가슴 아픈 역사의 반복을 막는 것, 우리가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것은 뜨거운 조국애로 바다를 구해낸, 그리고 지켜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과 승전의 역사가 남아있는 도시 진해. 해군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소로 지금은 우리나라 해양 안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여정은 이곳 진해 해군기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부대 안에 이렇게 예쁜 길이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찻길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그래서 한때 그 해군 통군 열차가 오가던 그런 여기가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해군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 해군의 첫 발걸음은 해방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해군의 첫 페이지를 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손원일 제독인데,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의 아버님이, 혹시 3.1운동하면 떠오르는 여성분 누가 있을까요? 유관순. 그렇죠. 네. 예. 그 류관순에게 사랑과 박애와 평화의 어떤 정치적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손정도 목사님의 그렇군요. 아들이 바로 손원일 제독입니다. 게다가 그 손정도 선생님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원 의장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국회의장, 예, 국회의장까지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독립운동가 집안, 그 핏줄을 이어받은 분이 바로 이 해군의 첫 페이지를 쓰셨던 손원일 제독이시다. 그래서 이 해군의 어떤 정통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최태성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네, 많은 걸.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손원일 제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에서 유학도 하고 또 상하이에서 열강들의 어떤 그 배들을 많이 보면서 그때 느낀 게 있었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바다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으면 우리도 역시 바다를 통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복되고 나서 해군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손원일 제독은 네. 미국의 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차관보임에도 불구하고 장관하고 갈등을 빚으면서도 보다 강한 해군, 강하고 빠른 큰 군함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거 보면 두 분이 좀 많이 배경이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좀 세계 대전의 그 과정 속에서 강한 해군을 주창한 것이고, 또 손원일 제독 같은 경우도 일제 강점기, 우리가 참 이 힘이 없어서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서의 해군을 이야기하니까
배경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바다, 해군력, 강한 해군 여기에 집중했을 것 같아요? 바다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 아닐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고요. 어민들의 생활 터전 그리고 국가의 대외 무역 담당을 하기 위해서 바다가 꼭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리 납니다. 네. 아, 네. 좋아요. 아니 근데 좀 맞아요. 이런 얘기가 맞긴 맞는데 네. 그래. 그래서 해군을 만들자. 네. 라고 하면 만들어지나? 어렵죠. 네. 뭘 어려워요? 전 못해요. 불가능- 저는 가깝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네. 쉽지 않잖아요. 네. 특히 그러려면 조직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될까 말까 한 거잖아요. 네. 의지만 갖고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때 정말 이 해군의 첫 번째 페이지를 쓸 수 있는 해사대라는 것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열강에 의해 분단된 나라. 이때 손원일 제독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해사대를 결성합니다. 해군 창군의 의지를 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광복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1945년 11월 11일 신사도 정신을 바탕으로 해방병단이 창설됩니다. 하지만 미군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 이때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던 미 군정청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바로 메가더 라인을 지키는 해양경비대 임무를 대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바로 하신다고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우리 해군을 만들려고 한 거니까. 아니 공부를 진짜 많이 했네.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아니 너무 잘 맞춘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손원일 제독은 거절하세요. 어. 왜냐면 우리 군대를 만들려는 거지 미군정의 군대를 만들려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세요. 멋있으시다. 진짜 네. 멋져요. 네. 그러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 해양경비대를 그러면 해군으로 편입시켜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네. 라고 하니까 그럼 가능하다. 라고 해가지고 1948년 대한민국이 딱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편입이 되는 아. 그런 역사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식 군대로 발족하게 된 대한민국 해군. 초대 참모총장으로 해군의 시작을 알린 손원일 제독이 임명되는데요. 자주국방이라는 그의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네. 초대 해군 참모총장, 너무 멋있으시다. 해군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진짜 감동적이죠. 네. 예. 당시 우리 해군이 갖고 있었던 전투함은 과연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많이는 없었을 것 같은데 두세 척은 있지 않았을까요? 두세 척. 네. 전투함. 당시 해군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럼 아예 전무했다는 거예요? 전무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우리 돈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광복되고부터 너무 가난한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디 감히 전투함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자 이 해군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기 시작해요. 해군 장병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참여한 군함 확보를 위한 모금 운동은 사회 각층으로 이어졌습니다. 적은 월급에서 성금을 모으고 또 우리 부인들은 공장을 차려가지고 또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서 받은 그 자봉들 그거 50대 주어서 그래서 우리는 또 바느질 해야 했어. 이렇게 4개월 동안 모인 금액은 무려 1만 5천 달러. 여기에 국고를 지원받아 총 6만 달러의 기금이 모이는데요. 이 돈으로 미국에서 구매한 함정이 바로 우리나라의 첫 전투함 백두산함입니다. 하와이와 감에서 무장을 탑재한 백두산함은 1950년 4월 마침내 진해 군항에 도착하는데요. 70여 명의 승조원을 태움과 동시에
3인치 함포 사격이 가능했던 백두산함. 국민의 성금으로 구매한 최초의 전투함정은 동해와 남해, 서해를 돌며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게 됩니다. 당시 백두산함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부심과 긍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컸는데요. 근데 이 전투함들은 언제 첫 해전을 나갔어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운명인 것 같아요. 이게 진해항에 들어오고 나서 2개월 뒤 바로 전투에 투입됩니다. 아.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1950년 6월 25일. 무슨 날이죠? 6.25 전쟁 맞아요. 날이죠.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전면 공격으로 시작된 6.25 전쟁. 북한군의 남침은 해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동해안을 상륙하기 위해 무장 병력을 태운 함정을 내려보낸 것이었는데요. 이에 긴급 출동 명령을 받고 대한해협으로 향하게 된 백두산함.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인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실물 영접 처음 합니다. 와, 너무 멋있다. 한국 최초의 4,400톤급 구축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대함, 대잠, 대공 등 입체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주력 전투함인데요. 충무공 이순신함은 백두산함이 누비던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군함이 충무공 이순신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건조한 충무공 이순신함. 와. 뭐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봐서 네. 이 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이 충무공 이순신함을 타고 대한해협 첫 번째 해전 그 곳으로 갈 텐데 그 전에 소개시켜드릴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두산학교를 2월 20일 날 졸업하고 그 백두산함에 부여를 받아 임무를. 갑판사관, 그럼 항해사, 그럼 포술사. 그래서 거기서 그 졸업하자마자 군함 탔어. 졸업하자마자 처음 타신 군함이 백두산함. 그렇지, 맞았어요. 네. 대한해협 해전에 직접 참전하셨던 이 대령님과 함께 네. 한번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을 타고 네. 한번 대한해협으로 한번 가보죠. 네, 그러시죠. 네, 갑시다. 네, 네. 너무 좋아요. 조심해서 올라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시고 너무 정정하시고 멋지세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던 공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옛 갑판사관은 아직도 첫 출항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네, 오랜만에 자리에 앉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원대복 편 거였구만. 자기 집에 좋으시겠어요. 돌아간 것 같아. 그리고 70년 전 잔잔한 바다 위에선 숨가쁜 혈전을 벌이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명령 받은 것은 동해안에 오는 오진호 부대 그리고 김판원 부대 때려치라고 5, 6도를 갖다 좌측으로 보고서 말이야 5km를 보고서 068도로 끌면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올라갔어. 올라가는데 이제 울산 앞바다에 갔다고. 울산 앞바다에 지나는데 그런데 우연갱시가 우연 45도 수평선에 검은 연기 보이면 보고가 들었다. 백두산함에서 관측된 미식별 선박.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수차례 발광 신호를 보냈지만 응답은 없었다는데요. 거리를 좁혀 다가가자 보이기 시작한 무장군인과 기관포들. 백두산함의 첫 해전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들어가면 이 섬에서 너희들 만나는 거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맹물을 8개 떴어. 그래서 맹물로 잔을 들었어. 이 물이 대한민국의 금수광산의 마지막 물이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싸우러 들어간다. 자, 싸우자! 물 마셨어. 그리고서 전투 배치에 들어가. 70년이 지난 지금의 그 기억이 정말 눈에 보는 좀 선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생각해보소. 대한민국의 마지막 물을 마셔서 이녀도 죽을 각오로 싸우러 들어간다. 그런 기분이었어. 6월 26일 00시 30분 백두산함의 3인치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탄 100발과 65명의 승무원이 전부였던 백두산함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접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까이 들어가는 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얘기야. 내 뼈가 버티고 내 살 갖다 때리겠다는 얘기지.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천리에서 들어가서 때리는 것마다 다 맞아. 마스터가 달아났어. 가판 함교 지휘부가 달아나. 기관실이 말이 검은 쟁개나 기관실이 모자 섰어. 치고르기 시작했어. 만세 소리가 들어가는 거야. 북한 함정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아든 포탄 2발은 백두산함에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게 되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안위를 걱정했던 두 청년들. 가판 사관이 적하면요 목숨이 끊어져 가면서도 정신력 있어. 적은 어떻게 됐냐 이게. 적하면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그랬어. 적하면 격심됐다. 정신 차려. 살아야 돼 살아. 마음을 지냈지. 그러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라. 그리고서 가반사관이 있더니 대한민 고개를 떨었어. 지금 그때 그 아이들이 내 젊은들이 마지막 소리가 뭐냐? 지금도 귓전에 울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아니면은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서 나라 지키고 서임당하고 그네들은 한나라로 서임당하고 떠났어. 우리나라 첫 전투함이 벌인 대한해협에서의 전투는 6.25 전쟁의 첫 해전이자 승전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흘러간 시간과 함께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데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 싸운 청년들. 그들의 헌신을 되새기기 위해 다시금 대한해협에 섰습니다. 전명익 전후, 임창학 전후, 나라 지키고 떠났다. 하늘에서 대한민국을 기도해주고 지켜달라. 호국 선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터.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켜준 나라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 무엇이 중요하냐? 울타리가 중요해. 울타리가 뭐냐? 나라야. 우리 후대들이 연면이 살아갈 대한민국이야. 그 대한민국을 더 융성하게 발전시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달라. 이상. 전쟁의 피해는 군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아드는 총알과 포탄을 피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피난민들. 이들이 향한 곳은 다름이 아닌 부산이었는데요. 먹을 거라곤 유엔에서 지원한 밀가루와 옥수수가루가 전부. 하지만 살아야만 했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피난민들은 하나둘 모여 터를 잡기 시작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데요. 당시 그들이 생활했던 공간과 먹었던 음식은 서민들의 기억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부산 오셨으니까 밀면 한번 드셔보셔야죠. 들어가 보시죠. 이 밀면이 말이죠. 정말로 그 피난민들의 그 아픔, 또 맞아요. 비참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또 그런 와중에 네. 이 밀면을 먹으면서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꿨기 때문에 이 밀면은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아주 멋있다. 오묘한 희극과.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밀면 하면은 네. 부산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난민들이 부산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냉면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근데 공급될 수 있는 게 이제 밀가루밖에 없어서 맞아요. 밀가루로 이제 면을 만들어서 냉면처럼 만든 게 밀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뭐 정확히 하시네요. 아, 맞나요? 이 부산에 왔는데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산 있잖아요. 네. 산을 깎아낸 곳을 계속 올라가요. 그 대표적인 마을이 감천마을. 지금은 너무 예쁘다고 해가지고 사진 굉장히 많이 찍는 그런 곳이지만 그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아픈 역사의 과정을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산 와보면 정말 이거 6.25 전쟁 때 정말 살아내야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나온다. 아이고. 오, 뭐야? 진짜 크네요? 소유지 씨 얼굴 2배네? 와, 너무 자,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자. 네, 아, 맛있겠다. 그럼 저는 한 육수부터 먼저 먹는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이런 맛이구나. 아, 약간 국수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메밀은 뭐라 그럴까? 약간 거칠죠? 네. 전 진짜 냉면에 면만 바뀐 것 같아요. 어허. 네,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고향의 그리움이 담긴 밀면 한 그릇은 힘들었던 실향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부산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저는 그럼 최후 방어선이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바다는 상황이 어땠어요? 아, 그 당시 전시 상황. 네. 이 선원일 제독이 좀 성견 지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군이 운영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해군이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왜 유명한 말 있죠. 귀신 잡는 해병. 그렇죠, 그렇죠. 그 해병대 창설되는데 이 해병대가 지금 이야기할 그 6.25 전쟁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 상황 어떤지 여쭤보셨잖아요. 네. 낙동강 전선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어떤 작전을 시행하냐면 통영을 점령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통영 건너편이 바로 거제도예요. 그러니까 통영을 점령한 이유는 이후에 바로 이 거제도를 점령하겠다는 의지. 근데 이 거제가 점령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쪽 위쪽으로 마산과 진해안까지 바로 사격할 수 있는 그 사격권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낙동강 방언에서 지금 쭉 밀고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후방 쪽에서 마산항, 진해항이 지금 사격권이 들어와 있죠. 협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통영을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원일 제독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영을 탈환해야 된다. 그때 아까 제가 선견 지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누구를 투입해야 될까요? 귀신 잡는 해병을. 그렇죠. 왜냐하면 통영 쪽에 상륙을 해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해야 되니까 바로 창설했던 그 해병대. 해군과 이 해병대가 이 통영 상륙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8월 16일 22시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는 진해를 떠나 통영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다가온 결전의 시간, 북한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양동 작전이 펼쳐집니다. 해군 함정들은
통영항 앞바다에서 망일봉 쪽으로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 해병대가 통영항 쪽으로 상륙하는 것을 알고 그들도 마찬가지 망일봉 쪽에 전력을 집중 배치한 것이죠. 그 틈을 타서 해병대는 통영 북동쪽에 있는 장평리가 있습니다. 장평리 쪽으로 상륙을 해서 쉽게 그 막강한 적을 격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의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해군 함정이 시선을 끄는 사이 해병대는 통영에 입성하는데요. 통영시를 완벽히 탈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해군, 해병대가 처음으로 성공시킨 단독 상륙 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컸는데요. 외신에서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 승리의 신념을 심어준 전투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암담했던 전세의 한 줄기 희망이 되었는데요. 우리 해군 해병대가 통영을 지키고 그다음에 거제도를 지키다 보니까는 마산 진해 부산 항만이 안전을 구할 수 있었고 그런 항만을 통해서 유엔군 전쟁 물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대반격의 기회를 마련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통영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6.25 전쟁 기간 해상에서의 전투는 더욱 치열해져만 갔습니다. 6.25 전쟁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 어떤 게 있으세요? 6.25 전쟁 하면 네. 인천 상륙 작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시행될 때 그와 거의 판박이로 똑같은 작전이 또 있었어요. 또 있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릴 텐데 이 메가더 장군이 한 통의 편지를 남긴 게 있어요. 그 편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1유격 대대가 네. 인천 상륙 작전을 지원하여 수행한 작전은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하며 대원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적인 행동은 한국 젊은이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제1유격 대대가 누구지? 네. 누구길래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찬사의 편지를 보냈을까? 근데 이게 제1유격대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순간 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져요. 평균 나이 17세. 계급도 없고 군번도 없고 고작 2주간의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투입이 돼요. 바로 이 북한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작전이 시행이 됩니다. 그 작전명은 바로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되기 바로 하루 전 하달된 명령. 이명음 대위와 해군 56명 그리고 연필 대신 총을 든 772명의 학도병들은 장사리 해변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태운 문산호가 태풍에 의해 좌초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쏟아지는 북한군의 총탄에도 작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대원들. 천신만고 끝에 주요 보국로를 차단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북한군의 반격에 대원들은 결국 해변에 고립되고 맙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다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해군에서 학정병들 구하기 위해서 조치원을 급파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와. 일이에요. 이게 이 조치원호가 오지 않았으면 네. 이 학생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해군에서 이 조치원호가 와가지고 네.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북한군의 반격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거긴 또 적군 아닌가요? 아예 적군 기지니까 그럼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을 것 그럼요. 같아요. 북한군의 포격에 조치원호도 접안에 실패한 상황.
대원들은 로프에 온몸을 의지한 채 구조 작업을 강행하는데요. 이때 30여 명의 대원은 해변의 끝까지 남아 적과 교전하며 승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북한군의 공격. 결국 조치호노는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변에 남아있던 대원들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만 했는데요. 군번도 계급도 없었던 어린 학도병들의 안타까운 희생. 그들의 공적은 전우들의 기억에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훌쩍 지난 1997년, 자초된 문산호가 발견되면서 6.25 전쟁의 비사가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장사 상륙작전의 전 사상자는 모두 231명. 그들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전쟁의 결말은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장사상륙작전 대원들의 의의를 재평가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총 11명의 문산호 전사자들에게 무공훈장이 수여, 이들의 공적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1950년 9월 15일, 세계 전쟁사의 한 획을 그은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되는데요. 6.25 전쟁 대반격의 시작이자 전세를 뒤바꾼 군사작전으로 평가받는 인천 상륙작전. 이 작전에서 우리나라 해군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좀 잘 알아보기 위해서 네. 그 기념관에 왔는데 둘러보기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솔지 씨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네. 벌써 긴장하시는데? 긴장되는데요? 자, 어,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나라들은 몇 개일까요? 아, 오, 공부했어요. 했어요? 네. 총 7개국인데요.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정답. 야. 맞죠? 무려 7만 5천 명 이상의 병력이 움직이거든요. 그 경과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 한번 좀 와보시죠. 여기 지금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 그 단계의 모습인데 사실 메가드정부는 인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아, 원래도요? 네. 우리가 잘 알기를 인천 상륙작전으로 메가더 장군이 처음 들어온 걸로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이미 메가더 장군은 예전에 한번 들어왔었어요.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전쟁 전에요? 네네네네. 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딱 6.25 전쟁까지만 했구나, 공부. 그 이후로 열심히 했습니다. 언제였냐면 사실 이 메가더 장군은 이 태평양 사령관이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들어와요.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온지 아세요? 부산? 거기가 바로 인천이에요. 들어온 게. 그렇죠. 이미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25 전쟁에서도 역시 인천을 활용해 전세를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작전을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잡게 돼요. 그 작전명이 뭐냐면 블루하트 작전이라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개시 3달 전, 메가더 장군은 한강 방어선이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전선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는데요. 당시 전선 상황의 악화로 계획했던 병력이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되면서 블루하트 작전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의 집념은 여전히 인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좀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 시선 돌리기. 시선 돌리기. 네, 그래서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걸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 어려운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정보를 수집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보 수집하기.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상륙작전할 수 있는 이 길, 이 수로를 확보하기. 이게 돼야만 이 어려운 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천으로 주 병력을 상륙시키는 크로마이트 작전을 다시금 추진한 메가더 장군. 하지만 미국 합동참모본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군함의 신속한 이동을 방해하는 좁은 수로와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한 제한된 시간이 문제였는데요. 당시 미국 해군이 밝힌 성공 확률은 불과 5,000분의 1. 그때 메가더 장군은 이 주장을 역설했습니다. 인천에 상륙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주력 부대가 서울을 탈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에게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작전명 크로마이트는 승인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이 결정되고 나서 한 달 전, 한 8월 한 12일경이 될 텐데 이때 우리 국군 쪽으로 협조 요청을 보냅니다. 바로 정보를 좀 수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이 이 해군 첩보부대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 일일이 알아와라 라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혹시 영화 네. 인천 상륙작전 보셨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래요? 네. 거기에 혹시 이정재 씨 나오는 역할 아세요? 이정재 씨가 거기서 첩보부대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요? 정답! 영화도 제대로 보셨는데. 역사 관련된 영화를 좀 좋아해요. 맞습니다. 바로 이 해군 첩보부대가 바로 이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가졌던 작전명이 뭐냐면 엑스레이 작전. 엑스레이 작전. 인천과 인접한 영흥도를 첩보 거점으로 지정한 대한민국 해군은 탈환 작전을 펼치는데요. 100여 명에 불과했던 작전 병력은 북한군의 거센 반격을 뚫고 사흘 만에 덕적도와 영흥도를 탈환하게 됩니다. 첩보부대 엑스레이 팀이 진입할 길목을 확보합니다. 온갖 고초를 이겨내고 인천에 도착한 첩보팀. 이들은 북한군과 주민으로 위장,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을 왕래하며 첩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근데 이때 해군 휘하에 아까 말씀드린 그 첩보부대, 엑스레이 작전을 펼쳤던 그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첩보부대가 있었어요. 이 첩보부대는 이름이 뭐였냐면 켈로 부대. 이 영흥도에서 그 해군 첩보부대와 그다음에 이 켈로 부대가 만나가지고 그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I will land on Incheon no matter what. Open the way for me, son. 인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Valiant men of X-ray, make contact with KLO and light the Palmito Lighthouse on September 15th, 00 hours. 이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섬에 있는 등대를 탈환해가지고 불을 밝혀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인천상륙작전 영화 좋아하신다니까 어느 섬인지 궁금했습니다. 저 알 것 어느 같아요. 섬인가요? 여기는 팔미도 맞죠? 맞습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하셨네요, 진짜. 고맙습니다. 수시. 좋아요. 여기에 등대를 밝히라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성공하나요? 등대에 불 밝히는 일이. 분명히 지금 작전은 9월 15일 자정이라고 나왔는데 딱 자정이 됐단 말이에요. 불이 안 켜져. 불이 안 켜져. 네. 자정 1분, 2분, 3분, 4분, 5분 불이 안 켜져. 이 작전은 이게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물이 들어와 있을 때 빨리 배가 들어와야 빨리 되는데 들어와서, 예. 이게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때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지 않았을까. 1분이 100분 같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그러다 9월 15일 12분 드디어 불이 쫙 켜지게 됩니다. 와, 이 불이 켜지면서 드디어 작전 개시. 자유와 승리를 향한 집념의 불빛이 새벽 바다를 열자 인천 앞바다에 모인 유엔군 함정들은 일제히 포격을 가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시작된 인천으로의 상륙작전. 13,000여 명의 우리 해군, 해병대와 보병사단도 유엔군과 함께 일제히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왕강에 저항하던 북한군은
서서히 무너져 갔는데요. 상륙작전 24시간 만인 9월 16일 오전.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천 상륙작전은 완벽하게 성공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지 씨가 얘기했던 네. 그 인천 상륙작전 시작, 어느 섬? 팔미도. 네. 그 팔미도에서 등대에 불을 쫙 필 수 있었던 거는 기가 막힌 하나의 드라마틱한 장면이 되는 거죠. 예. 아 근데 제가 팔미도를 들으니까 지금도 등대가 켜지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세요? 네. 네. 한번 우리 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볼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아, 지금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모실 테니까요. 한번 가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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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6.25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던 인천에서의 승전. 그 뒤엔 팔미도 등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찾는 이도 기억하는 이도 드문 이 등대를 방문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군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특별한 인연이 동행하게 됐는데요. 아버님을 기억해 주시는 또 분들, 또 이 팔미도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기억하는 분들과 같이 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팔미도 들어가게 돼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바닷길로 약 1시간을 달리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팔미도. 아, 잘 보이네. 우와. 바로 저기. 잘 보인다. 진짜 바다 한가운데 있네요. 바다 한가운데. 네. 와. 알리, 권정원, 잠시 후 인원이 성차, 팔미도 전연 개료할 예정. 각 부서 입항 준비. 드디어 그 역사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뒤에 보이는 저 등대가 6.25 때 사용된 등대인 네,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등대 보실 때마다 저 네.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말.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 저 등대가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갖다 이제 탈환한 거거든요. 뭐 총격전, 육탄전 이런 거 쳐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그 특공대 6분이 올라가셔가지고 그 등대를 탈환해서 그 상륙작전이 가능케 했으니까 정말 그때 생각하면 그렇죠. 여기에 그 오셨던 시간이 몇 시쯤 오신 거예요? 4일 저녁 때 9월 15일이 작전 수행 날이니까. 0시, 밤 0시를 기해서 이제 등대 키라는 맥 같은 명령이 있었대나 봐요. 네, 근데 이제 14일 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14일 저녁. 네, 들어와가서 저 등대를 탈환한 거죠. 그럼 우리 등대를 직접 보러 가볼까요?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바다 위 길잡이 역할을 해온 팔미도 등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불빛을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지금 뭐가 좀 보이네요, 이제. 진짜, 이 감격스럽다. 와. 밤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해오던 등대는 2002년 새로운 등대에 그 역할을 넘겨주고 휴식기에 들었습니다. 있네. 이게 누구? 이게 메가더 장군. 이게 메가 장군이고 지금 등대불을 밝혀라. 아. 지금 K로 8240 부대. 아. 여기 지금 저희 아버님 성함 나오네. 당시 나이 24세. 팔미도 등대불을 밝힌 장본인이자 켈로 부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바로 최규봉 씨였는데요.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발굴해냈습니다. 뭐 점등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러 점등이- 갈까요?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아, 문이 이렇게 있구나. 조심하세요. 아. 여기. 와, 진짜 좋아. 거기까지 올라가면 오늘 처음이네요. 아, 그래서 70년 전, 1950년 그 9월 15일 날 그 피 끓는 그 애국 청년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불을 켜셔야 되는데 그때 그 상황이 좀 굉장히 긴박했다면서요. 글쎄 말이죠. 그때 그 뭐 제가 현장에 없으면 모르지만 네. 아버님께 말씀 듣기로는 다 탈환해가지고 등대를 켜려고 그랬는데 키려고 했는데. 그 막상 켜려고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보니까 기름이 안 올라가더니 기름이 돌아야 되는데 보니까 부속 하나가 없는 거예요. 6분 그 특공대원들이 막 사방에서 찾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한두 시간 동안 헤매다가 다들 막 그냥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는데 그때 막 이렇게 어두움 나온 데서 잡히는 뭐가 있어서 손에 잡히는 뭐가 잡아보니까 그게 바로 그 부속이었기 때문에 다 끼니까 그
기름이 돌면서 불이 들어왔다고. 야, 진짜 진짜 감동적인 순간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에요. 아니 근데 불빛이 딱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불빛인지는 또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맥아더 장군이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등대를 탈환하면 불을 켜고 여기다 성조기를 내리라 그랬는데 길을 보냈대요. 그래서 탁 불이 들어오고 여기 성조기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망원을 보고서 성조기를 보고서 긴급 명령. 야. 아니 전 진짜 현장에 와 보니까 막 이게 느껴져요. 그때 그 장면들이 지금 막 유엔군이 있고 이쪽에 인천이 있고 이걸 탈환해야 어떤 그 긴박한 상황이 막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 다르네. 예. 저는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이 긴박감을 가지고 이 등대가 켜지는지 점등이 되는지 한번 지금도 켜지는 겁니다. 이게 안 켜지겠죠. 이거 어떻게 이게 켤 수 있습니까? 켜지겠어요 네? 이게? 그럼 한번. 켰어. 들어왔네요. 대박. 켜졌어. 대박. 우와. 켜지네요 이게. 진짜 커졌어요. 우와. 와. 아, 이 불빛이 진짜 남다르게 느껴진다. 아버님의 그 조국을 구하겠다는 그 애국 청년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팔미도에서 시작된 이 불빛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가능케 한 승리의 빛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주요 전황 때마다 맹활약을 펼치며 우리나라의 영예와 영토를 수호하는 데 앞장선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하지만 서울 수복의 기쁨도 잠시. 북한군과 국군은 일진일퇴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이 이뤄지며 총성은 멈추게 됩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그 가운데 해군은 우리의 바다에서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권익을 지켜왔습니다. 바다를 지켜야만 강토가 있고 강토가 있는 곳에 조국이 있다는 신념은 오늘날 강한 해군의 추석이 되었는데요. 71년 전 창설한 해병대 역시 국가 방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병대는 해군과의 협동 작전을 통해 신속 대응, 이체 고속 상륙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지 기동형 부대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해병대는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한 해병대가 될 것입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며 국가 안보 수호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해군과 해병대. 이제는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선진 해군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지난달 출항한 청해부대 32진 대조영함이 있습니다. 대원들은 약 6개월 동안 이역만리 아덴만 해역에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우방국들의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청해부대 32진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 유지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청해 부대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해 국민과 국익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해군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박들이 마음 놓고 통항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국제평화 유지와 세계 해양 안보 증진에도 힘을 보태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해군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민궁 복합항인데요. 남방해역 해상교통로 보호는 물론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기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주민국해방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커다란 축이 되고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를 발판 삼아 대양해군을 향해 뻗어나갈 것입니다. 신의 방패라 불리는 첨단 이지스함은 대한민국 해양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건조하며 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45년) 해군 창설 100주년에는 온전히 우리 과학과 기술로 만든 한국형 이지스함과 구축함, 잠수함, 항공기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해군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해군이 하나로 뭉쳐 포괄 안보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해군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해군.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 방위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백두산함에서 시작해 세계적 수준의 전력을 갖춘 오늘날 해군으로 발전했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해군은 이제 대양해군, 선진해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을 재조명해 본 시간. 이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군사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의 마스터입니다. 정말 이 국민의 기금으로 외국에서 사와가지고 실전에 배치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이 전함, 군함을 가지고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호국선열이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초인류 국가에 걸맞는 세계 초인류 해군. 다만 우리의 꿈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것처럼 이 바다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수출하고 또 이 바다를 통해서 서로의 아름다운 문화를 주고받는 소통과 풍요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역사 속 해군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해군들이 있죠.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우리들은 이 바다 위에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 바다의 용사들아도 떨고 나가자 오대양 저 끝까지.